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명태균 씨가 공개한 김건희 여사와의 문자에 나오는 그 오빠. 대통령실은 대통령이 아니라 친오빠라고 해명을 했죠. 김 여사의 친오빠가 명 씨를 허풍이 과하다고 지적을 했고 그걸 여사가 달래는 상황이라는 게 여권 측 설명인데요. 저희와의 과거 인터뷰에서 명 씨는 본인이 김 여사 친오빠를 야단쳤다는 말을 했습니다. 매제가 대통령이 되면 가만 있으라고도 했다고요. 최재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명태균 씨는 지난 4일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김건희 여사의 친오빠와 얘기를 나눈 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건희 여사 오빠는 나에게 야단 맞아 전화도 못한다며 김 여사 오빠에게 매제가 대통령 되면 가만히 있으라 했다고도 했습니다. 발언 맥락상 대통령 선거 전에 벌어진 일로 보입니다. 또 명 씨는 자신에게 조언을 구하는 김 여사 오빠에게 나와 함께 돌아다니며 민심을 보러 다니자는 제안도 했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김 여사 친오빠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조언할 수 있을 정도로 영향력이 있었다는 뜻으로 해석되는 발언입니다. 앞서 명 씨는 어제 자신의 SNS에 김 여사와의 문자 대화 캡처본을 올렸습니다. 이 대화에서 김 여사는 철없이 떠드는 우리 오빠 용서해달라는 메시지를 명 씨에게 보냈습니다. 이 대화가 공개된 뒤 대통령실은 오빠가 윤석열 대통령이 아닌 김 여사의 친오빠라고 해명했습니다. 원래 명 씨도 대화 속 오빠가 김 여사의 친오빠라는 입장이었지만 이후 언론 인터뷰에서 농담이었다며 오빠는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다른 언론 인터뷰에선 김 여사 오빠는 정치적 대화를 나눌 상대가 아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명 씨가 김 여사와의 문자 대화에 등장한 오빠의 정체에 대해 입장을 번복한 배경을 두고 추가 폭로 가능성 등을 내비친 게 아니겠느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최재원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그럼 친오빠는 어떤 인물일까요? 명태균 씨와 김 여사와의 대화에서 왜 갑자기 이 친오빠는 등장을 하는 걸까요? 안보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친오빠 김모 씨는 부동산 개발회사 대표입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출마를 선언한 뒤 대선 조직이 본격화되기 전 일종의 외곽 지원 역할을 맡았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행보 관련 내용을 언론에 알려주거나 윤 대통령을 겨냥한 정치적 공세에 대응하는 시중의 메시지들을 알려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당시 사정을 잘 아는 여권 관계자는 정식 조직이 꾸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가족만큼 진심으로 도울 사람이 어디 있겠냐라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명태균 씨가 공개한 김건희 여사와의 대화에서 친오빠가 등장한 이유는 명 씨의 과도한 허풍을 오빠 김 씨가 지적하면서 발생한 충돌 때문이었다는 게 여권 내 설명입니다. 김 씨가 취임 이후에도 비공식 활동 중인지를 두고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에 관련된 언론 보도, 실질적인 언론 창구 역할을 다 했다는 겁니다. 존경하는 다 하고 들어왔습니다. 그 박성준 의원님께서 설마 이렇게 카더라식 질문을 할 줄은. 대통령 취임 후엔 공식, 비공식 활동이 전혀 없었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입니다. 김 씨는 현재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어제 김건희 여사와의 캡처 사진 한 장을 공개한 명태균 씨. 이런 캡처가 2,000장은 있는 것 같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자, 친윤들이 그 2,000장 모두 사적인 대화일 뿐이라고 치부하자 명 씨는 대통령에게 물어보고 그런 말을 하라고 반격했습니다. 손인혜 기자입니다. 김건희 여사와의 카톡 대화 실물을 처음 공개한 이후 이런 식으로 윤 대통령 부부와 나눈 대화가 수천 장은 더 있다고 말한 명태균 씨. 그 아직 멀었어요. 그 진짜 그 최고 중요한 것만 까도 한 200장 이상 넘을 건데. 그런데 한 2,000장 돼요. 뭐 주고받은 게. 대통령이 일을 잘한다며 체리 따봉 이모티콘을 보낸 메시지도 있다며 추가 폭로를 예고했습니다. 친윤계는 여사와의 사적인 대화를 공개한 명 씨를 비판했습니다. 그런 사적인 대화까지 이렇게 낱낱이 공개하는 거를 볼 때 정말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사적인 대화 내용을 지금 오온천하에 지금
공개한 거잖아요. 얼마나 코미디 같은 얘기예요. 명 씨가 가지고 있다는 추가 대화에도 별 내용이 없을 거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그 2,000장 안에 과연 공적 권한 남용이 있는가? 저는 그 부분은 없을 거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명 씨는 친윤계의 주장에 대통령에게 물어보고 방송하라며 공적인 대화 내용도 공개를 원하느냐 반문하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채널A 뉴스 손인입니다. 명태균 씨는 국민의힘 당원입니다. 당 지도부는 명 씨에 대한 당무감사에 착수했는데요. 지난 대선 경선 때 명 씨에게 당원 명부가 유출된 경위를 파악 중인데 명 씨는 홍준표 후보 캠프 인사로부터 의뢰받았다고 하죠. 홍 후보는 캠프와 무관한 개인적인 의뢰였다며 관련성을 부인하고 있는데 당은 당사자 최모 씨를 곧 조사할 계획입니다. 이세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 후보 경선 당시 당원 명부 유출 의혹에 대한 당무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일반 당원인 명태균 씨는 물론 명 씨가 자신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했다고 주장한 최모 씨에 대한 조사도 진행합니다. 최 씨도 최근까지 당원이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홍준표 대표 쪽에서 그 캠프와 관련 있는 사람이 의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그냥 연결만 시켜준 거예요. 당은 최 씨가 대선 경선 당시 홍준표 캠프에서 자원봉사를 했던 것으로 파악한 가운데 캠프 내 직책이 있었는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홍 시장은 최 씨는 캠프 근처에도 오지 않았던 사람이라며 여론조사 의뢰도 자발적인 것이라고 했지만 명 씨는 최 씨가 홍 시장 아들의 가까운 친구 사이로 캠프 핵심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당 관계자는 채널A에 캠프 소속이었다면 자비로 의뢰했다고 하더라도 불법 기부 행위로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채널A가 입수한 홍준표 당시 경선 캠프 회계 보고서상에서 명 씨와 관련된 여론조사 업체 이름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당은 명 씨와 최 씨에게 당원 명부 입수 경로를 조사한다는 계획입니다. 수사가 필요하면 고발도 고려한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이세진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의 음주 교통사고 피해자, 당사자인 택시기사를 저희 채널A가 만났습니다. 당시 다혜 씨의 상황을 자세히 들을 수 있었는데요. 혀가 꼬부라져 말을 못할 정도의 만취한 상태였다며 이 정도 사고가 다행이라고 했습니다. 권경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문다혜 씨가 운전하는 캐스퍼 차량이 차선을 바꾸다 택시와 부딪힙니다. 차에서 내려 다혜 씨가 앉은 캐스퍼 운전석 쪽으로 다가갔던 택시기사. 택시기사는 다혜 씨가 제대로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취해 있었다고 기억했습니다. 말을 했다가 그러냐고 말을 못해요. 그래서 많이 나죠. 그 눈이 감기처럼. 도로가에 차를 세우고 내린 다혜 씨와도 한마디밖에 나누지 못했습니다. 내가 이거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 한마디예요. 자신이 이태원역 교차로 쪽으로 달려간 이유도 음주사고를 직감하고 신고하려던 거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뛰어가는 이유가 경찰 부르러 간 거예요. 대화가 안 되니까 내가 신고한 거예요. 사고 전 우회전 차로에 있던 다혜 씨 차가 교차로에서 좌회전할 때 바로 옆에서 지켜본 것도 이 택시기사였습니다. 좌회전을 2번호는 동시에 내가 지나갔죠. 저 차 왜 그러지? 직진실에 막 들어오더라고. 교차로를 통과한 다혜 씨 차량이 속도를 높이면서 막 손님을 태우고 출발하려는 택시와 부딪혔다는 겁니다. 그 차는 한 40, 50 좌회전하자마자 그냥 속도를 특히 그 차가 좀 달리고 내가 한 20, 30km를 갔으니까 이렇게 좀 심했죠. 더 큰 인명사고가 나기 전에 자기 택시와 부딪힌 게 차라리 다행이라고 했습니다. 내 차 안 받았으면 그게 가갖고 사람이라도 몇 명 가서는 완전 그게 큰일 날 뻔했던 건데. 피해 기사는 목 부위 통증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고 지난 9일 피해자 조사를 받았습니다. 채널A 뉴스 권경문입니다. 이 택시기사는 다혜 씨 측 제의로 합의금을 받고 형사 합의를 마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혜 씨가 피해 기사에게 죄송하다는 내용의 손편지를 전달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이어서 이기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문다혜 씨 음주 교통사고 피해 기사는 경찰에 상해 진단서를 내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진단서를 안 낸다고 내 그런 것 같은데 경찰한테. 이미 다혜 씨와 형사 합의를 마쳤다는 겁니다. 다혜 씨 변호사와 만나 합의금 논의를 한 건 지난 9일 경찰 조사를 받은 직후였습니다. 변호사가 얼마 제시하기로 했다고. 그래서 뭘 제시를 하냐고 변호사가 제시하려고 하게 알겠다고. 그래갖고 합의 본 거예요. 합의금 액수가 얼마인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지난 5일 새벽 교통사고를 당한 지 나흘 뒤 피해자 조사를 받았고 같은 날 다혜 씨 측 변호사 사무실에서 형사 합의를 한 겁니다. 먼저 만나겠다는 의사를 보인 건 다혜 씨 측 변호사였습니다. 경찰관이 변호사님한테 문자가 왔는데 뵙기 싶다. 그래갖고 저 변호사 전화번호하고 문자로 보냈더라고요. 합의를 마친 뒤 변호사가 자신에게 다혜 씨의 손편지를 전해줬다고 했습니다. 전해주더라고요. 이건 가시다가 좀 보시라고. 제가 경험이 없어서 진짜 죄송합니다 기사님 하고 이렇게 편지가 왔더라고요. 손편지는 버려서 지금은 가지고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다혜 씨 측에서 합의금 입금까지 마치면서 다혜 씨 측은 조만간 경찰에 피해 기사와의 합의서를 제출할 걸로 보입니다. 피해 기사가 상해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다혜 씨는 위험운전치상이 아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으로만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혜 씨 측은 서울 용산경찰서와 출석 일정을 조율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 네, 한기자 사회부 이기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가 어제 그 택시기사를 직접 만나고 왔지요. 자, 사고 당시 상황, 이 택시기사는 어떻게 기억을 하고 있던가요? 네, 다혜 씨 음주 교통사고 피해 택시기사를 직접 만났는데요. 택시기사와 동행하며 1시간 반 정도 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택시기사는 다혜 씨 차량과 사고가 나기 직전에 손님을 태우고 막 출발하려던 참이었다고 했는데요. 이때 바로 옆 차선, 그러니까 1차선에서 차선을 변경한 문 씨의 캐스퍼 차량이 피해 택시 옆쪽과 부딪혔고요. 당시 CCTV를 보면 사고 이후 택시기사가 어디론가 급히 뛰어가는 모습이 보였는데요. 물어보니 근처에 있던 경찰관을 발견해 신고하려 했다고 했고요. 사고 직후 가해자 운전자인 다혜 씨와 얘기를 나눠보려고도 했지만 다혜 씨는 말을 할 수 없을 만큼 술에 취해 있었다고 기억했습니다. 다혜 씨가 혀가 꼬부라져서 말을 못했고 술 냄새도 많이 났다며 다혜 씨의 눈이 감길 정도였다고 당시 상태를 설명했습니다. 사고 시점이 토요일로 넘어간 새벽이라 이태원 주변에 사람도 차도 많았기 때문에 다혜 씨가 만약 자기 택시와 부딪히지 않았다면 더 큰 인명사고가 났을지도 모른다고 차라리 다행이라고도 했습니다. 저희가 전에 단독 보도도 해드렸는데 다혜 씨가 이 신호 위반하는 그 정황도 택시기사가 바로 옆에서 직접 봤다고요? 네, 맞습니다. 사고 전 모습이 담긴 CCTV를 보시면 문 씨의 캐스퍼 차량이 이태원역 삼거리 중앙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멈칫대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캐스퍼 바로 옆에 검은색 승용차가 지나가는데 이 차량이 바로 피해 택시입니다. 택시기사는 문 씨 차를 보고 저거 왜 그러지 하고 여러 번 소리를 쳤다고도 했는데요. 직진 신호를 받은 내 차를 보내고 다혜 씨가 좌회전을 했다면서 다혜 씨가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한 정황도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경찰관이 바로 앞에 있는데도 다혜 씨의 신호 위반이 적발되지 않은 게 또 신기하다고도 했습니다. 네, 이것도 궁금한데요. 다혜 씨가 사고가 난 직후에 한 3분 정도 됐나요? 캐스퍼 차량에서 내리지 않고 있었어요. 네. 택시사는 어떻게 기억을 하고 있나요? 이 상황에 대해서? 네, 저도 그 부분도 물어봤는데 제가 이제 택시기사에게 당시 상황을 조금 직접 물어보니까 문 씨는 이 사고를 낸 뒤 한동안 운전석에 앉아 있었고 차에서 내린 건 피해 기사가 다가온 지 약 2분 50초 정도 후였습니다. 택시기사는 이때 다혜 씨에게 이거 어떻게 하지요? 라고 이렇게 물었다고 하고요. 다혜 씨도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단 한마디 되물은 게 전부였다고 합니다. 이때도 가해자 운전자가 문재인 전 대통령 딸인 줄은 전혀 몰랐다며 다음 날 자신이 당한 교통사고가 보도되는 걸 보고야 다혜 씨인 걸 알았다는 겁니다. 자, 어쨌든 앞서 보도 보니까 합의가 이뤄진 것 같습니다. 뭐 합의의 구체적인 조건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던가요? 저도 그 부분이 궁금해서 합의 조건을 좀 여러 번 물어봤는데요. 택시기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말을 아꼈습니다. 합의금 액수를 알려주지는 않았지만 합의 과정에 대해서는 설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 조사를 한 경찰관을 통해서 다혜 씨 변호사의 전화번호를 받았다고 하고요. 지난 9일 경찰 조사를 받고 나서는 자신이 직접 문 씨 측 변호사를 찾아갔다고 말합니다. 또 변호사가 택시기사에게 얼마 받을지 먼저 제시해달라고 했지만 택시기사는 액수를 제시하지 않고 변호사가 제시한 금액에 합의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합의 직후 변호사는 다혜 씨가 직접 쓴 거라며 손편지를 건네줬는데요. 여기에는 경황이 없었다, 진짜 죄송하다고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다혜 씨와 직접 통화나 문자를 주고받은 적은 한 번도 없고요. 손편지도 읽자마자 버렸다고 했습니다. 이미 합의를 했고 합의금도 받았기 때문에 상해 진단서는 경찰에 내지 않을 예정이고요. 상해의 근거가 되는 피해자 진단서가 접수되지 않으면 경찰도 다혜 씨에게 위험운전 치사상 혐의까지는 적용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는 기자 이기상 기자였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우리 예술단이 북한 평양에서 공연을 했었죠. 그때 이스타항공이 평양과 서울을 오가는 방북 전세기를 운항했는데 검찰이 이 과정에 문제가 없는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검찰은 방북 전세기 취향이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를 특혜 채용한 대가가 아닌지 의심하고 있는데요. 이세아 기자입니다. 검찰이 통일부와 남북관계관리단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전주지검은 지난 2018년 문재인 정부 당시 방북 예술단이 이용한 이스타항공 전세기 운항 과정에서 조명균 당시 통일부 장관의 역할을 조사해왔습니다. 조 전 장관의 개입 여부는 옛 사위 특혜 채용 의혹으로 뇌물죄 피의자 신분인 문재인 전 대통령의 혐의 입증에도 중요한 대목입니다. 뇌물죄가 인정되려면 공무원이 직무에 관해 금품을 받은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문 전 대통령 옛 사위 서무 씨가 타이 이스타젯에 취업해 지급받은 급여가 대통령 직무와 관련성 있는 돈인지를 입증해야 하는 겁니다. 당시 이스타항공에선 보험 가입이 안 된 상태에서 전세기를 띄우는 건 위험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결국 운항은 이뤄졌고 청와대가 연관됐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의원님만 주는 거가 어떻게 된 거냐? 청와대에서 나한테 전화하고 난리인데 뭔 일이야?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참고인으로 불러 방북 전세기 선정과 운항 과정에서 청와대의 관여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이세아입니다. 오늘 국회 운영위가 대통령실 국정감사 때 부를 증인을 채택했는데요. 여당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딸 다혜 씨 등을, 야당은 김건희 여사와 친오빠 명태균 씨 등을 신청했습니다. 그중 30명이 채택됐는데 모두 야당 요청 증인이었습니다. 구자준 기자입니다. 야당 단독으로 국회 운영위원회는 국정감사 증인 30명을 채택했습니다. 영부인 김건희, 명태균 씨 등 일반 증인 3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당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딸 다혜 씨, 이재명 대표 등 35명 증인을 요구했지만 한 명도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친오빠 명태균 김대남 씨,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전 회장 등 야당이 요구한 증인만 대거 포함됐습니다. 여당은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여당의 증인 채택의 기회를 완전히 박탈해 국회를 입틀막한 것은 다름 아닌 민주당입니다. 이게 180석의 민심이다. 손 칩시다. 108석의 민심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180대 108의 비율을 맞춰야죠. 어떻게 100대 빵입니까? 야당은 여당이 요구한 증인이 국정감사 취지에 맞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증인을 채택한 명단을 보면은 지금은 문재인 정부예요. 한 30여 명을 문재인 정부 인사들로 딱 증인 채택을 했는데 결국 여당은 회의장을 떠났습니다. 야당은 여당의 특검 추천 권한을 배제하는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도 단독 상정해 소위원회로 보냈습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북한이 또 우리를 협박했습니다. 전쟁만 터지면 대한민국은 멸살될 것이라고요. 러시아는 북한을 위한 군사 지원 가능성까지 드러냈습니다. 박수일 기자입니다. 무인기에 평양 상공이 뚫린 북한은 닷새째 노동신문을 통해 대남 비난 메시지를 싣고 있습니다. 오늘은 심지어 전쟁을 언급했습니다. 전쟁이 터지면 대한민국은 멸살된다며 기꺼이 끝내줄 것이라고 협박한 겁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청년 140만여 명이 불벼락 맛을 보여줄 것을 결의하며 입대를 자원했다고 자랑했습니다. 이번 대남 결의는 기관 담화 형태가 아닌 북한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에 게재되는데 통일부 관계자는 내부 결집의 목적을 두고 최대한 선동적인 용어를 사용한 것이라며 두 국가론으로 통일을 포기한 데 대한 반발을 잠재우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은 어제 군사분계선 이북 경의선과 동해선 연결도로 일부를 폭파했는데 이 소식은 보도하지 않아 4년 전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소식을 신속하게 보도했던 것과 대조적입니다. 아직은 북한이 통일을 포기한 것에 대한 명분이 적당하게 제공되지 않은 그런 한계가 보인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연일 북한을 두둔하고 나선 러시아는 이번엔 북한을 위한 군사 지원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안드레이 루덴코 외무차관은 한반도 긴장이 한국 탓이라며 북한 침략 행위가 발생하면 조약에 따라 북에 군사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일 3국 외교차관은 오늘 오후 서울 외교부청사에서 회담을 갖고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북한을 한 목소리로 규탄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수희입니다. 우리 혈세가 들어간 사무소, 도로, 북한이 폭파쇼하고 있죠. 그런데 지난 문재인 정부 때 북한 지역의 열병합 발전소 설립을 검토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4억 원 넘게 들여서 연구 용역 진행했는데요. 그 보고서엔 평양, 개성 등 북한 8개 도시 무려 5조 원대에 달하는 발전소를 짓는 안이 포함됐는데 그 돈 대부분은 남한이 조달하고 그 방안으로 페이퍼 컴퍼니를 활용하는 안도 담겼습니다. 최승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이런 데서 각하를 만나게 될 줄 생각 못했습니다. 지난 2019년 남북미 정상회담 몇 달 뒤 한국 남방공사에 꾸려진 남북협력 TF. 북한의 열병합 발전소 건설을 검토하는 연구 용역을 진행합니다. 2년 넘는 기간 동안 4억 원 넘게 투입된 이 용역 보고서에는 평양과 개성, 함흥, 남포 등 북한 주요 도시 8곳에 열병합 발전소 설립을 검토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도시별 투자 예상 금액도 적혀 있는데 석탄을 활용한 열병합 발전소에 평양에만 약 1조 1,400억 원, PNG 발전소까지 합하면 전체 투자금은 5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자금 조달 방안은 남한 정부의 재원을 우선 검토한다고 썼고 남북 관계 경색 등 투자 리스크가 있다며 페이퍼 컴퍼니를 세워 건설비를 조달해야 한다는 시나리오도 담겨 있습니다. 도시별 발전소 예정지 도면도 첨부돼 있습니다. 대규모 퍼주기 시도가 있었다는 점, 또 그리고 그 과정에 있어서 그들의 탈화력과 배치된다는 점, 또 문재인 정부의 이중적 행태를 여실히 보여주는. 한국남방공사는 채널A에 남북협력기조에 따라 사업을 검토했지만 남북관계 경색으로 실행하진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승현입니다. 미국 대선 사전투표 열기가 갈수록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7개 경합주에서는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서주희 기자입니다. 미 대선 승패를 좌우하는 경합주 7곳의 사전투표가 본격 시작됐습니다. 9일 애리조나주를 시작으로 현지 시각 어젠 조지아주에서 사전투표가 시작됐는데 첫날 역대 최고 투표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노스캐롤라이나 등에서 사전투표가 시작됩니다. 특히 경합주 7곳의 사전투표에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가 근소하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하버드대 여론조사 결과 사전투표를 하겠다고 답한 경합주 유권자들 중 48%가 트럼프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대선 후보의 지지율보다 1%포인트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차범위 내긴 하지만 사전투표에는 민주당 지지층의 참여율이 높다는 것을 감안하면 무시할 수 없는 결과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1%라도 지금 트럼프에게 더 투표를 하겠다라는 그런 유권자가 더 많다라는 것은 분명히 해리스에게는 빨간불이 켜진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베팅 사이트 폴리마켓에서의 대선 승자 예측 승률에서도 우리 시각 오후 6시 기준 현재 트럼프가 59%로 40%인 해리스를 크게 앞섰습니다. 해리스는 현지 시각 오늘 사전투표까지 10일밖에 남지 않은 경합주 미시간에서 흑인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Ask Donald Trump what his plan is for Black America. His plan includes making it more difficult for working people to get by and to destroy our democracy. 이번 미 대선에서 유효표의 절반 이상은 사전투표에서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서주입니다. 트럼프가 재집권하면은 방위비 재협상 압박이 커질 걸로 보입니다. 한국을 돈 버는 기계로 부르며 방위비를 연간 13조 원 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달 초 합의한 액수의 9배에 달합니다. 문예빈 기자입니다. If I were there now, they'd be paying us $10 billion a year. And you know what? They'd be happy to do it. It's a money machine, South Korea. 현지 시각 어제 시카고에서 열린 경제 포럼에 참석한 도널드 트럼프 미 공화당 대선 후보는 한국을 향해 노골적으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올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연간 100억 달러는 우리 돈 약 13조 원으로 이달 초 한미가 합의한 금액의 9배에 달하는 액수입니다. 트럼프는 또 한국이 돈 버는 기계, 즉 부유한 국가인데도 그들은 아무것도 내지 않는다. 이건 미친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주한미군 주둔비를 한미가 비슷하게 부담하는 상황에서 안보 무임승차라며 사실과 다른 주장을 펼친 겁니다. 또 재임 당시 자신이 연간 50억 달러로 분담금을 올리려 했지만 한국이 곤란해해서 20억 달러부터 내라고 말했는데 바이든 행정부가 이를 뒤집었다고 비판했습니다. The happiest people to see that it was Biden, South Korea. You know what they did? They cut off the deal that I made. 28,500명 수준인 주한미군 규모를 4만 명으로 부풀려 말하며 주둔의 위험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하면 이달 초 마무리 지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다시 협상하자며 한국을 압박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문예빈입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대규모 군병력을 파병했다는 우크라이나 언론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3,000명 규모의 특수부대를 만들었다는 내용인데 우리 정보당국은 사실 여부를 파악 중입니다. 김용성 기자입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병력을 대대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것은 현지 시각 어제입니다. 우크라이나 현지 매체는 러시아군이 북한군 장병으로 구성된 특수대대를 만들어 훈련하고 있다며 부대 규모는 최대 3,000명으로 추산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들이 속한 부대 이름은 부랴트 특수대대로 부랴트는 아시아계 외모의 시베리아 소수민족을 뜻합니다. 키이우 인디펜던트 등 또 다른 매체는 현재까지 북한이 러시아에 10,000명의 병력을 파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올해 6월 양국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조약, 이른바 러북 조약을 맺고 군사 밀착 행보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포탄 등 무기 지원에 그치지 않고 병력 제공까지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겁니다. Доволі детально, фактично, включення у війну Північної Кореї. Також відносини Росії з деякими іншими країнами. 우리 정부 당국도 북한의 병력 지원에 대해 사실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밀 추적 중이라며 우크라이나 측과도 협력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지원이 심화되면 러시아 또한 담례로 북한이 원하는 군사기술을 제공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우리 외교부는 북한의 군사력 증강에 도움을 주는 어떠한 협력도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러북 간 불법적인 군사협력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용성입니다. 만취한 채 달리던 차량이 길을 벗어나 울타리를 뚫고 4m 아래로 추락했는데요. 떨어진 곳이 하필 경찰청 주차장이었습니다. 이 운전자 바로 붙잡혔습니다. 강경모 기자입니다. 늦은 밤 편도 3차선 도로. SUV 차량이 앞서가던 승용차와 거의 부딪힐 뻔한 순간 갑자기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더니 인도로 돌진합니다. SUV는 인도를 지나 가로수와 울타리 등을 들이받고 4m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SUV가 떨어진 곳은 울산경찰청 주차장이었습니다. 깨지는 소리도 나고 어디 부딪히는 소리가 한 3번 정도 콩쾅 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차가 이제 뒤집어져 있더라고요. 당시 경찰청 근무자들은 곧바로 상황실에 전파하고 119에도 신고했습니다. 추락사고로 전복된 SUV 운전자는 스스로 차에서 빠져나와 주변을 서성이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남성은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술이 좀 취한 것처럼 좀 행세수설하고 이러더라고요. 실수로 우측으로 해서 도로 연석과 가로등 이런 걸 다 받고 평사 안으로 떨어진다는 것은 좀 잘 없는 경우죠. SUV 운전자인 50대 남성을 상대로 음주 측정을 해보니 혈중 알코올 농도 0.153%로 면허 취소 수치가 나왔습니다. 경찰은 남성이 만취 상태로 오르막길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남성을 입건하는 한편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충남 천안에서 한 남성이 길고양이들을 학대하는 모습입니다. 쇠막대로 내려치고 머리를 담뱃불로 지졌다는데요. 경찰이 범인의 뒤를 쫓고 있습니다. 김대욱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쭈그려 앉아 뭔가를 연신 내려칩니다. 손에는 쇠막대를 들고 있습니다. 남성에게서 빠져나온 건 고양이 한 마리. 균형을 잡지 못하고 비틀거리며 몸부림칩니다. 남성은 그저 쳐다만 보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잠시 후 다른 고양이를 붙잡은 채 어디론가 사라집니다. 지난 4일 새벽 한 마트 주차장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 마트에서 걷어 키우던 길고양이들로 학대는 3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고양이 안 보이니까 CCTV를 보겠습니다. 때리더라고. 몽둥이도 가져와가지고. 남성은 통덧을 가져와 길고양이까지 잡아갔는데요. 길고양이 급식소엔 고양이를 돌려달라는 경고문이 붙었습니다. 학대당한 고양이는 시각장애가 있는 고양이로 남성은 담뱃불로 머리를 지지고 다리까지 부러뜨렸습니다. 그 지속적인 학대를 당했던 것 같아요. 골반뼈가 오른쪽이 부러져 있어요. 도려낸 것처럼 이렇게 피부가 다 벗겨져 있어요. 인근에 사는 다른 길고양이들도 꼬리가 잘리는 등 학대 정황이 드러나면서 주민들과 동물보호단체는 이 남성을 동물학대와 절도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런 학대가 그냥 또 묻혀진다면 2번, 3번 또 더 심각한 학대가 생기기 때문에 빨리 범인을 잡아서. 수사에 나선 경찰은 주변 CCTV를 토대로 남성을 추적 중입니다. 채널A 뉴스 김대욱입니다. 속옷 재단업체에 간판을 달았지만 알고 보면 불법 담배 제조 공장입니다. 서울 한복판에서 중국인들이 운영하는 짝퉁 담배 공장, 그 적발 현장 모습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해주 기자입니다. 경찰관들이 건물 지하로 진입하자 작업 중인 여성 직원들이 당황한 듯 일손을 멈춥니다. 곳곳에선 담배 포장지와 담뱃잎 흔적이 발견됩니다. 경찰이 덮친 또 다른 공장. 불을 켜자 상자들이 층층이 쌓여 있고 담뱃개비도 수북이 쌓여 있습니다. 여기 또 다른 물건.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일대에서 중국 국적자들이 운영해온 불법 담배 제조 공장입니다. 속옷을 재단하는 업체처럼 간판을 달았지만 위장용이었습니다. 건어물 포장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건어물 포장 냄새도 없다 이렇게 써놓겠지. 담배라고는 생각도 못했지. 생산한 제품을 지상으로 옮기는 컨베이어 벨트까지 설치돼 있었습니다. 여기서 만든 담배는 유명 중국 제품으로 둔갑해 시가의 4분의 1 가격에 국내 외국인들에게 팔려나갔습니다. 1년간 유통량만 시가로 약 13억 원어치에 이릅니다. 경찰은 불법 담배 공장 제보를 받고 수사를 하다가 담뱃잎 냄새가 심하게 나는 건물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중국인 직원 등 8명을 체포하고 작업반장 1명을 구속했습니다. 생산 설비와 불법 담배 5천만 원어치도 압수했습니다. 경찰은 공장 운영을 지시한 윗선을 잡기 위해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해주입니다. 전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 씨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전 연인 등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요. 그동안은 합의된 촬영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하던 황 씨. 오늘은 법정에서 잘못을 인정한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김지윤 기자입니다.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축구 선수 황의조 씨가 법원으로 들어섭니다. 현재 튀르키예 프로축구팀 소속인데 재판에 참석하려고 어젯밤 한국에 왔습니다. 성범죄 촬영이랑 영상통화 녹화 혐의 다 인정하시나요? 재판이 시작되자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법정에서 내내 고개를 숙이고 있던 황 씨는 잘못을 인정하느냐는 판사의 질문에 맞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합의된 촬영이었다는 그간의 입장을 뒤집은 겁니다. 잘못된 처신으로 실망을 끼친 점 깊이 사죄드린다고 최후 진술도 했습니다. 불법 촬영 피해자 2명 중 1명과 합의를 봤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검찰은 진심으로 반성하는 건지 의문이 든다며 재판부에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황 씨와 합의를 하지 않은 전 연인 측은 반성의 진정성에 의구심을 나타내며 엄벌을 요구했습니다. 재판부에 나 좀 봐줘.
라는 거 외에는 뭐 그닥 마음에 와닿지 않는 것 같습니다. 피해자는 합의할 확률 0%입니다. 한편 불법 촬영된 영상을 유포한 황 씨 형수는 앞서 재판을 받고 징역 3년이 확정됐습니다. 황의조 씨에 대한 선고는 12월 18일 내려집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고래를 보러 떠났다가 망망대해를 표류하게 된 남성. 67일 만에 극적으로 구조됐는데 몸무게가 50kg 빠진 상태였습니다. 함께 출발한 형과 조카는 숨졌습니다. 송진섭 기자입니다. 칠흑 같은 바다 위 고무보트 한 대가 출렁입니다. 보트 안에 있던 주황색 조끼 차림의 남성은 어부들을 발견하고 감격스러운 듯 양팔을 휘젓습니다. 노란색 자루에 들어가 배 위로 끌어올려지는 남성. 남성 3명의 부축을 받고야 겨우 움직입니다. 현지 시각 그제 러시아 캄차카반도 오호츠크의 연안에서 40대 러시아 남성이 표류 67일 만에 구조됐습니다. 남성은 형 조카와 함께 출발했지만 두 사람은 숨졌고 남성만 가까스로 돌아온 겁니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이 남성은 구조 당시 극심한 탈수 상태를 보였습니다. 특히 100kg에 달했던 몸무게가 절반가량 빠져 50kg이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행은 8월 9일 고래를 보기 위해 러시아 하바롭스크 지방의 항구를 출발했습니다. 그 뒤 연락이 끊겼다 67일 만에 1000km 떨어진 곳에서 발견된 겁니다. 영국 가디언지는 현지 언론을 인용해 남성 등 일행이 2주치 식량과 물 20리터를 챙겨 출발했고 식량이 떨어진 뒤에는 빗물을 모아 식수로 마시는 등 간신히 버텼다고 보도했습니다. 수사당국은 남성을 상대로 해상 안전 수칙 등을 제대로 지켰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송진섭입니다. 토마토가 빠지고 양상추가 없는 햄버거. 맛은 어떨까요? 폭염 여파로 공급이 부족해 빠졌다는데 빈자리를 양배추가 대신하고 있습니다. 이준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프랜차이즈 햄버거 가게입니다. 무인 단말기 위에 한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이상기후로 양상추 수급이 불안정해 양배추와 번갈아 넣는다는 겁니다. 버거 안을 열어보니 대부분 양배추가 들어가 있습니다. 양상추가 워낙 잎사귀가 얇잖아요. 날이 더우니까 더 고온에 완전히 묽어지거나 자라지도 않고 썩어버리고 이런 항상 요즘에는 항상 양배추가 투척을 안 해요. 햄버거를 직접 사봤습니다. 평소 들어가 있던 양상추 대신 양배추가 들어갔는데요. 한 입 먹어보겠습니다. 기존가들은 양배추의 딱딱한 식감으로 맛도 다르게 느껴집니다. 또 다른 햄버거 업체에서는 일부 매장에서 버거 안 토마토가 빠졌습니다. 지난 여름 유난히 길고 강했던 폭염에 토마토 작황이 부진했던 탓입니다. 본사에서 공급이 받기가 좀 어려워가지고 10개 주문하면은 뭐 2개로 주문이 들어가고 막 이러거든요. 길게 가면은 진짜 한 달이 되실 수도 있어요. 달라진 버거에 시민들은 아쉬워합니다. 좀 텁텁할 것 같아요. 빠지면은 뭔가 햄버거가 그냥 고기랑 빵이랑 야채 조금 이런 느낌일 것 같아서. 느끼할 것 같죠. 맛이 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해마다 극단적으로 달라지는 이상기후에 먹거리의 형태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준성입니다. 노후까지 모은 재산을 자식보다는 나를 위해 쓰겠다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상속에 대한 가치관도 변화하고 있는 건데요. 이 소식은 정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노년층이 거주하기 편하도록 건강관리 서비스나 운동시설 등을 갖춘 고급 시니어 레지던스입니다. 보증금 10억 원에 매월 500만 원 정도를 내지만 인기가 많습니다. 들어오는데 2년 걸렸어요. 근데 2년 있다 연락이 와서 들어오게 된 거죠. 여유가 된다면 우리 쓰고 또 아이들한테도 물려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물려주기보다 자신과 배우자를 위해 재산을 쓰겠다는 노인이 늘었습니다. 노인 실태조사 결과 4명 중 1명이 이같이 답해 3년 전보다 6.8%포인트 증가했습니다. 모든 자녀에게 골고루 주겠다는 답변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지만 소폭 하락했고
장남에게 많이 준다는 답변은 6.5%로 반토막이 됐습니다. 자식들도 자기네 벌어야지 그런 거 부모 생각하고 농땡이 부리면 안 된다. 장수하려고 애끼고 그런 시대는 지났어. 지들이 독립할 생각해야지 자꾸 부모 의지하려고 하면 뭐 거지근성 그거 안 돼요. 그럼 우리나라 희망 없어요. 소득과 자산, 교육 수준이 높은 노년층이 많아지면서 상속에 대한 가치관도 달라졌다는 분석입니다. 노인 가구의 연간 소득과 금융자산, 부동산 자산 모두 3년 전보다 큰 폭으로 늘었고 10명 중 4명은 일을 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성원입니다. 졸업 앨범에 사진이 남는 걸 두려워하는 교사들이 크게 늘었습니다. 행여 딥페이크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건데요. 급기야 사진 대신 캐리커처를 실은 졸업 앨범도 등장했습니다. 장하연 기자입니다. 중학교 교사 A씨는 졸업 앨범 제작을 담당하면서 일부 선생님들의 요구에 깜짝 놀랐다고 말합니다. 원래는 사진을 다 주셨었어요. 그 선생님들이 사진을 이제 안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도 사건 사고 많다 보니까. 결국 올해 졸업 앨범은 사진 제공을 거부한 선생님 3명을 제외하고 만들었습니다. 한국교총이 교사 3,500여 명을 조사해보니 93%가 졸업 앨범 사진을 이용한 딥페이크 범죄나 초상권 침해가 우려된다고 답했습니다. 10명 중 7명 가까이는 졸업 앨범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교총이 접수한 사례를 보면 졸업 앨범 사진을 합성해 성별을 바꾸고 조롱하는 글을 SNS에 올리거나 사칭 SNS를 만들어 학생들에게 사기를 친 경우도 있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사진을 캐리커처로 대신한다는 학교도 등장했습니다. 학생들이 악용하는 게 벌써 10년 전부터 나왔었거든요. 조금씩. 졸업 앨범을 제작하지 않든지 대체 수단으로는 캐리커처도 있고. 딥페이크 범죄에 사제간 추억 사진마저 피하는 세태가 씁쓸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렇게 하나씩 다 빼다 보면 학생도 어느 순간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교사만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학생도 피해자가 될 수가 있잖아요. 채널A 뉴스 장하연입니다. 골프와 테니스 열풍을 지나서 최근에는 러닝 열풍이 뜨겁습니다. 상대방과 경쟁보다는 스스로 힐링에 더 집중하는 추세인데요. 특히 2030 MG 러너들이 많아지면서 관련 시장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경제카메라 임종민 기자입니다. 서울 도심에서 열린 달리기 행사입니다. 주말 오전임에도 이렇게 도심을 가득 채울 정도의 많은 러너들이 모였는데요. 대부분은 2030 젊은 러너들입니다. 티켓팅 하는 것도 싸이 티켓보다 힘들다는 소문도 있고. 이거 하느라 저는 오전 시간 다 버렸어요. 코로나 이후 시작된 헬시 플레저가 골프, 테니스에 이어 러닝으로 넘어왔습니다. 준비물은 운동복과 운동화면 충분한 데다 언제 어디서나 뛸 수 있다는 높은 접근성 때문입니다. 스포츠 역시 불황의 바람을 피하지 못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골프나 테니스 같이 가격이 좀 비싼 운동을 많이 했지만 대학생 청년 취업률이 45%밖에 안 됩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즐길 수 있는 마라톤이나 달리기를 많이 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역성장한 국내 골프용품 매출의 하향세는 올 1분기 더 커졌습니다. 주요 백화점의 골프웨어 매출도 정체된 모습입니다. 2030이 러닝족으로 새로 유입되면서 달리기 문화는 과거와 달라졌습니다. 타인과 경쟁하지 않고 취미 생활을 공유하는 커뮤니티 성격의 힐링런이 대세가 된 겁니다. 직장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사회 활동 같은 거나 취미를 공유할 수 있는 사람들이 사실 많이 부족해져요. 경쟁심은 사실 든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제 만족을 위해서. 힐링런 바람을 타고 러닝은 스포츠 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떠올랐습니다. 국내 운동화 시장은 지난해 4조 원 규모로 껑충 뛰었습니다. 이 가운데 러닝화 시장만 1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신발을 한 8켤 릴레이 정도, 그리고 패션들도 많이 관심 가지고 한 120만 원 정도. 유통업계도 적극적인 고객 모시기에 나섰습니다. 러닝 특화 매장을 만드는 경우도 있었고요. 특화된 브랜드를 신규로 유치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또 다른 백화점의 경우 고객의 발길이 잦은 명당 자리를 러닝 관련 매장이 차지했습니다. 힐링런 바람이 달리기 문화도 산업 생태계도 바꿔놓고 있습니다. 경제카메라 임종민입니다.
문헌일 서울 구로구청장이 구청장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재산을 백지 신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오자 170억 원어치 주식을 지키려고 구청장을 포기한 겁니다. 내년에 보궐선거 치르느라 수십억 원 혈세를 또 쓰게 됐습니다. 김민환 기자입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문헌일 구로구청장이 취임 2년 3개월여 만에 사퇴했습니다. 정보통신설비회사 문엔지니어링을 운영해온 문 전 구청장은 이 회사 주식을 포함해 약 170억 원의 주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3월 주식 백지 신탁 심사위원회가 공직자 업무와 상충한다며 주식 백지 신탁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는데 1, 2심에서 모두 패하자 구청장직을 그만둔 겁니다. 답답합니다. 이게 관련성이 저희가 없어요. 선거로 뽑힌 구청장이 주식을 지키려고 직을 던진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새 구청장을 뽑는 보궐선거는 내년 4월 2일에 치러지는데 지난해 10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약 39억 원이 든 것을 감안하면 30억 원 안팎의 세금이 들어갈 전망입니다. 그거 아깝죠. 그건 잘못됐다는 얘기죠. 그거는요. 그래서 구청장으로서. 네. 국민을 생각한다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너무 화가 나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저희들은 이렇게 믿고 뽑았었잖아요. 이런 비판에 문 전 구청장은 말을 아꼈습니다. 그건 뭐라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적하네. 그런 건 말씀드리기는. 논란은 중앙 정치로도 번졌습니다. 문 전 구청장이 소속된 국민의힘은 당과 협의 없이 사퇴한 거라며 대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진심으로 모든 주민들께 또 국민들께 사과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구청장이 돈 많은 사람의 취미 활동이냐며 국민의힘이 엉터리 공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환입니다. 지금 기초단체 4곳과 서울시에서는 각각 단체장과 교육감을 뽑는 재보궐선거 투표가 한창입니다. 잠시 후 오후 8시면 투표가 끝나는데요. 여야 모두 최대 관심 지역으로 꼽고 있는 곳이죠. 부산 금정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홍진우 기자, 이제 투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투표 마감 시간까지 10여 분 정도가 남았는데요. 늦은 시간에도 유권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는 한동훈, 이재명 대표가 전면에 나서는 등 여야 모두 접촉력전을 펼쳤습니다. 오후 7시 기준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 투표율은 45.2%입니다. 야권의 3파전이 치열한 전남 영광군수 재선거 투표율은 69.4%를 기록 중입니다. 사전 투표율 수치를 합친 건데요. 오늘 치러진 재보궐선거 가운데 가장 높습니다. 이 밖에 전남 곡성군수는 64%, 인천 광화군수 선거는 57.3%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서울시 교육감 선거 투표율은 21.6%로 상대적으로 저조했습니다. 보수 텃밭인 부산 금정 선거 결과는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보수층 지지도의 잣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남 영광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호남 민심의 가늠자가 될 전망입니다. 오늘 재보궐선거 당선자 윤곽은 밤늦게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선거 승패에 따라 여야 모두에게 정치적 여파는 클 것이란 관측입니다. 지금까지 부산 금정구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성혜란 기자와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자, 여야 여성 의원들인데 국감장에서 자랑을 했어요? 그런데 표정은 화가 나 있는데요. 네, 두 의원이요. 오늘 때 아닌 총선 경선 자랑을 펼쳤습니다. 이 이미자 국민의힘 의원은 지역구 의원이고요. 서미화 민주당 의원은 비례대표 의원인데요. 국회에서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문제로 맞붙다가 경선 대결 시작된 겁니다. 증거 있어? 민건이 민건이 말란 말이에요. 언제 공천 개입했어? 증거 있어? 이미자 의원님 혹시 개입되셨어요? 왜 반응이 심하시네요?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지금? 서미야 의원님 공천 어떻게 받아보셨어요? 나는 경선에서 왔어. 저도 경선했습니다. 전국민 경선. 아주 잘하셨습니다. 훌륭하십니다. 이미자 의원님은 지역구 경선이고요. 전 전국민 경선했습니다. 네.
비례대표라서 전국구라는 건데 논란이 좀 유치하게 흘러갔습니다. 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런 말꼬리 잡기식 설전이요. 운영위 국정감사 내내 계속됐습니다. 이재명 대표랑 얘기하시라고. 아버지 잘못이라고요. 오빠한테 이야기하시는 거면 잘못이에요. 오빠한테 이야기하시는 거 보면. 잘못이에요. 수시로 혐의를 맡기면 아버지가 잘못이야. 지금 나라를 이걸 만들어 놓고 나라가 누구야 만들어서 이재명이가 이렇게 만들었지. 조용히 해주세요. 주세요. 사무하겠습니다. 아이고 예. 아유, 좀 정리를 좀 해야 하지 않을까요? 위원장이 좀 해야겠는데요. 네, 통상 그렇게 정리를 하죠. 하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요, 이 민주당 소속의 박찬대 위원장이 오히려 싸움을 부추기고 있다면서 비판의 화살을 돌렸습니다. 위원장이 편파적인다는 거죠? 뭘 즐기고 계십니까? 즐기고 있다뇨? 즐기고 있다뇨? 표정 보세요, 표정. 이렇게 개판을 이끄는데 무슨 이게 민주당에 가지고 네,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자, 여권 정치인들 모습인데 잃어버린 오빠를 찾습니까? 뭔가 이상한데요? 네, 당연히 실제 오빠를 찾는 건 아니고요. 이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와 나눈 SNS 메시지 속에 등장한 오빠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추리극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먼저 챗 GPT는 그 오빠가 누구인지 이렇게 말했다는데요. 오빠가 누구냐가 국민 퀴즈입니다. 일단 챗 GPT의 답은 친근한 남편 오빠입니다. 남편 오빠면 바보가 되고 친오빠면 농단이 됩니다. 열왕야랑에서 챗 GPT에게 이 정치 공세에 쓰면 안 된다는 답을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여권에서는 어떻게 보는 거예요, 저 오빠를 그러면? 네, 여권 내부에서도 현재 의견이 분분한데요. 이번에도 친윤계와 친한계로 의견이 나뉘어졌을까요? 한번 들어보시죠.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을 오빠로 표현을 쓰지는 않았어요. 오빠는 친오빠다라고 얘기했는데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황당하게 느껴질 것 같다. 저는 대통령실의 해명이 맞다고 왜 문제? 제가 들은 정보에 의하면 친오빠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 중요한 것은 그 오빠가 친오빠건 대통령이건 무슨 차이가 있는가. 네, 이번에는 친윤계, 친한계 상관없이 이 메시지 속 그 오빠가 대통령이 아니라 친오빠라는 의견이 조금 더 우세한 것 같은데요. 하지만 여사 처신에 문제가 있냐 여부에 있어서는 친윤, 친한 생각이 또 전혀 다른 것 같죠. 예, 요즘 정치권에서 오빠가 좀 자주 등장하는 것 같은데요. 네, 정치권에서 이 오빠라는 호칭을 두고 공방을 벌이는 것 자체가 참 이례적이죠. 뉴스에서 이 용어를 소개해드린 것 자체도 익숙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하지만 최근에도 법사위에서 또 다른 오빠를 두고 공방 벌어졌었죠. 법무부 장관님, 검사하고 장시호하고 오빠 오케이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걸 답을 못 해요? 돼요, 안 돼요? 무조건 부적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검사도 여동생도 있습니다. 건전한 정책 대화가 오가야 할 여의도 공론의 장이 오빠의 장이 되어버렸네요. 네, 지금까지 열왕야랑이었습니다. 신압으로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일교차도 점점 커져서 입고 벗기 쉬운 겉옷으로 체온 관리 해주셔야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15도 안팎, 낮에는 26도 안팎으로 벌어지겠는데요. 평년과 비교해서 6도 높은 겁니다. 하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오전까지는 내륙에 안개가 짙게 껴서 시야가 흐려지겠고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공기질은 무난하겠지만 오전에 충남과 전북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짙겠습니다. 동해안은 내일까지 너울이 높게 밀려들겠습니다. 서울의 최저 기온 15도, 전주 16도에서 시작돼 오늘만큼 쌀쌀하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과 전주 26도, 대구는 24도로 오늘보다 조금 더 온화하겠습니다. 올해는 전국에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강한 비 예보 있습니다. 피해 없도록 대비해 주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전국 4곳에서 기초단체장 재보궐선거가 진행 중인데요. 그새 또 한 자리가 비었습니다. 서울 구로구청장입니다. 거액의 주식을 백지 신탁하라는 판결이 나자 그 돈을 지키겠다면서
구청장을 포기했습니다. 또 세금 수십억 원 들여서 재보궐선거를 하게 됐는데요. 믿고 찍어준 유권자들 심정은 어떨까요? 마침표 찍겠습니다. 참 세금이 아깝습니다.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